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감기 환자가 줄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적자가 3,530억 원에 그쳐서 전년도 적자인 2조 8천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는데요. 재정 적자가 크게 줄어든 건 코로나19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수칙이 강화되면서 감염성 질환 중심의 환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감기는 47%, 인플루엔자, 즉 독감은 97%, 폐렴은 63%, 중이염과 결막염 환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덕을 보는 것도 있네요. 설 연휴 기간 가족 간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고 있죠. 감염이 의심스러운 분들은 자진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확산을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2월 1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비즈니스 신세계로 가는 길 알려줘. 구리도시공사가 민관합동사업으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휴벨라인으로 안내합니다. 경춘선 별내역 8호선 연장과 GTX B노선 추진해 트리플 역세권 전층 층고 6m라며. 자, 성공 향해 출발. 시공 신세계건설 문의 1544-6008. 2월 1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경기사이버대 최영애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외신에까지 보도가 되기도 했던 의성 쓰레기산이 이제 모두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의성군 환경과 김미자 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명절이 지나니까 4월 재보선을 향한 여야 레이스가 아주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먼저 지난밤에 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대 우상호 첫 번째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맞습니다. 여야 모두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대목은 설 명절 전에 좀 토론회가 시작이 돼서 설 명절 연휴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정치 반찬이거든요. 네, 그렇죠. 정치 반찬거리가 좀 제공됐으면 좋았을 것을 명절이 끝나면서부터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명절 끝나고 한 건 아닐까요? 아유, 그러면은 화제가 안 되죠. 네. 화제가 돼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은 너무 좀 이제 후보들이 또는 각 정당별로 너무 몸을 사리는 게 될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 공격적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때다. 그런데 어쨌든 다행히 시작이 됐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원래는 안철수 대 금태섭 네. 이 제3지대 야권 단일화 토론이 먼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여권이 먼저 포문을 연 셈이 됐습니다. 네.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 첫 번째 이제 우상호 후보와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의 이제 격전이 시작이 됐고요. 네. 오늘 신문들을 다 분석해 보면 한마디로 평한다면 의 좋은 남매, 의가 끝났다. 이제 그동안은 훈훈한 분위기였고 어제도 날선 공방이 내용 속에는 담겨 있었지만 얼굴 표정이나 분위기가 험악하진 않았어요. 네. 훈훈하게 이어졌는데 앞으로 두 차례 더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어제는 조금 전초전의 성격을 띱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우상호 후보는 빨리 박 후보를 따라잡아야 되는 도전자 입장입니다. 네. 사실 출마 선언은 박영선 전 장관이 더 늦게 했지만 지지율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선전하고 있거든요. 네. 야당 후보와 다자 비교를 하더라도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호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내부 경선에서 이기기 위한 필승 전략이 필요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날선 공방은 불가피했었죠. 어제 아니나 다를까 박영선 후보가 들고 나온 전략이
21분 도시라고 네. 하는 서울시를 컴팩트 도시로 만들겠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네. 이걸 바로 꼬집었습니다. 바로 비판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구청으로 따지면은 25개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네. 이게 21개로 뭐 바꾼다고 하면 대전환이 될지 대혼란이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박영선 후보는 조근조근 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 행정구역은 25개지만 생활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강남의 지금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서는 서울 어느 지역이나 살기 편하고 좋은 곳이 된다면 굳이 뭐하러 사람들이 강남으로 몰리겠는가 네. 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설파하면서 박영선 후보도 원래 이제 저격수 역할을 한때 했던 정치인이에요. 네. 그래서 우상호 후보를 호락호락 봐주진 않았습니다. 지금 한강변 70km 이 재개발 이야기를 우상호 후보가 공약으로 들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뉴욕 맨해튼의 경우에는 이 굉장히 마천루도 있고 고층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강변 개발이 가능하겠지만 한강변을 따라서 이러한 고층 건물을 개발한다면 네. 그거는 질식할 것 같은 서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또 상당히 좀 무시무시한 표현을 쓴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상호 후보는 70km를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15에서 한 20km 정도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한강의 조망권이 왜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야 하느냐. 그런데 어제 이 여권 두 후보의 이제 공방을 정리해 보면 네. 우상호 후보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색채를 강조하면서 강북과 서민들의 방점을 찍었고요. 네. 박영선 후보는 필요하다면 강남 개발도 이젠 전향적으로 해야 할 때다. 민주당은 이 앞으로 일신 우일신 혁신해 나가는 게 민주당다운 것이지 네. 과거에 갇혀 있는 게 민주당다운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이 각각 일리 있는 주장을 펴면서 어쨌든 이제 팽팽한 근데 굉장히 듣기 좋았어요. 여야 후보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정책 공방을 펼쳐 나간다면 앞으로의 TV 토론에도 좀 이제 흥미로울 수 있겠다 하는 단초를 던져준 첫 사례가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뭐 비방이 아니라 그래도 정책 공약으로 좀 서로 싸운 거라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거북하지 않았고 오랜만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볼 수 있는 토론회였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평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고 두 사람 다 이 워낙 그 말을 잘해요. 네, 우상호 후보는 본인을 이제 우거지 해장국이라는 별명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랬죠. 좀 털털한 스타일이 있고요. 네. 잘 웃고 박영선 후보는 과거에는 굉장히 센 물고 늘어지는 저격수 정치인이었지만 이번에는 봄날, 엄마 리더십 이런 좀 푸근함을 들고 나왔는데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치면서 이 이미지가 좀 잘 무르익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어제는 굉장히 좀 듣기 좋은 또 대화의 소통의 성찬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박영선 후보는 좀 미소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맞습니다. 들어요. 네. 그리고 아주 요즘에 그 야권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과 네. 이 여성 정치인들이 또 이제 서울시정을 한번 맡아보겠다고 여야 경합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과거와 다르게 쌩얼이라든가 질끈 묶은 뭐 머리띠라든가 네. 이런 그야말로 꾸미지 않은 모습으로 어떤 일하는 정치인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이게 서구에서는 옛날부터 이랬거든요. 그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제 독일의 메르켈 총리예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래서 우리 여성 정치도 조금은 이제 이런 면에서는 좀 새로워지고 있다 하는 신선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확실히 예전보다는 친근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좋은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네네. 국민의힘 토론 방식이 참 재밌어요. 네. 마스 토론으로 상대를 바꿔서 토론을 진행하고 또 이 마스 토론이 끝나면 토론 평가단이 점수를 매기는 건데 네. 이 토론 방식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이 토론 방식은? 아니 그래서 네. 이 게임의 룰이 이제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1대1 맞짱 토론을 붙여놓고 네. 끝나면 이제 당원과 시민이 함께 아우러진 시민평가단이 바로 승패를 결정하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이게 뭐랄까요? 과거 검투사들이 그야말로 이제 이 경연장에 올라서 네. 목숨을 걸고 승부를 가리듯이 네.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의 토론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방과
독설이 난무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날 서 있고 흥미진진한 면도 있는가 하면 네네네.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게 네네. 느껴졌어요. 네. 훈훈함은 덜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긴장감은 더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부산시장 이 토론회로서는 흥행은 잘 됐어요. 네.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가 진행됐는데 이제 1라운드는 박민식 전 의원이 박성훈 전 이 부산 경제부시장을 이제 이긴 걸로 됐고 네. 그런데 이제 2라운드가 사실은 본선격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지율 조사에서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네. 이현주 전 의원이 붙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많이 나와요. 서로 책임 공방을 펼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이현주 전 의원이 또 도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었는데 과거에 이제 이 친이계 수장이었던 박형준 교수에게 사실 이거는 상대당 진영에서 할 법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네. 요즘에 그 국정원 사찰 공방이 벌어져 있거든요. 네. 네. 이게 MB정부 시절에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국정원이 불법 사찰했다. 이게 벌어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하필 혹은 마침 박형준 교수가 MB정부의 청와대에 요직에 있었던 거죠. 그랬죠. 홍보기획관도 지냈고 정무수석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지난 정권에서의 책임 문제를 거론을 했고. 네, 이현주 의원이요. 네. 네, 일단은 박형준 교수는 이제 완강히 부인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제 과거의 책임을 따진다면 지금 친이 친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계파가 존재하긴 하느냐.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우리는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현주 전 의원은 이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2번 했어요. 네. 문재인 정권 탄생에 기여한 바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지 않았느냐 하는 또 비판을 했어요. 네. 근데 뭐 이현주 전 의원도 할 말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출범은 자신이 민주당을 탈당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은 이제 문재인 민주당 대표 시절에 안철수 대표를 따라서 이제 국민의당으로 탈당했던 전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공방인데 조금 아쉬운 것은 꼭 이제 결과는 끝까지 다 지켜봐야 됩니다만 아까 민주당의 공방은 민주당스러움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정책 공방이 핵심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제 부산시장의 이제 유력 2 야권 후보가 주고받은 공방은 주로 과거 전력이라든가 또는 과거사에 대한 책임 공방이라든가 주로 이제 흠집, 상처를 다시 파헤치는 대목들에 좀 포커스가 가 있다 보니까 네. 그거보다는 더 정책 토론으로 흘렀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남겼고 또 이제 평가단도 거기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결국은 이 2라운드는 박형준 교수의 승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특히 이 2부에서는 워낙에 날이 서 있어서 3번이나 토론이 중단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이렇게 가도 되나 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요. 네. 이제 최종 후보자는 그럼 언제 발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최종 후보는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3월 4일에 최종 결정이 되죠. 네. 지금 일단 토론회는 토론이고 네. 후보들의 면면 그리고 이제 공약 그리고 이제 주장을 알리는 바가 있는데 방점이 있고요. 지금 100%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3월 4일에 최종 결정이 나고 사실은 지금 현재 약속대로라면 그 전 3일절에 제3지대 야권 단일화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에 먼저 이제 한 명의 단일화 후보가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본선 주자가 결정되면 특히 서울시장 후보는 지금 2차 최종 범야권 단일화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부산시장 이렇게 토론회는 이어졌고요. 국민의힘 오늘부터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네, 서울시장이요. 경선 후보 토론회가 열렸는데 오신환,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이렇게 4명의 후보가 참석하고 맞대결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오늘 맞수 토론은 어땠나요? 오늘 맞수 토론은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 역시 정책 못지않게 정책에 대한 얘기도 많이 오갔습니다만 네. 이 보수 본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미 이전에 언론전, 여론전에서 나왔던 건데 지금 이 기세로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조금 분위기를 좀 몰아가는 드라이브를 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원탑에게 이 원탑이 타겟이 되는 거죠. 공격이 이제 쏠리게 돼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그렇고
오신환 전 의원도 그렇고 모두 너무 보수 색채가 강하지 않느냐, 강성 보수 아니냐. 네. 우리가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도 이기고,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이제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합리주의 중도로 나가야 한다.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도 요즘 행보가 굉장히 광폭입니다. 처음에는 당심을 좀 얻어서 1차 컷오프에서 결국은 당원들이 결정하거든요. 네. 요걸 패스하기 위해서는 짜장면 짬뽕론을 이야기하면서 자, 보수가 짜장면이라면 진보는 짬뽕이다. 그런데 짬짜면 어중간한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중도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강한 보수여야 살아남는다. 국민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엔 지금 노선이 좀 바뀌고 있어요. 네. 지난 그 명절 연휴 마지막 날 14일에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났어요. 네. 그리고 또 진대재 전 장관. 진대재 전 장관은 이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삼성 출신이긴 합니다만, 어찌 보면 상당히 이제 또 이 노선으로는 다른 인물을 선거 캠프에 영입을 하면서 네. 나경원 이제 전 의원이 광폭 행보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보수 본색으로 가는 한 가지 전략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전략이 계획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또 이제 이 오세훈, 오신환 다른 후보들의 지나치게 강성 보수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는 나는 오히려 우리 보수 정당 내에서는 중간 위치에 있다. 근데 워낙 강성 보수가 많이 계세요. 네.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이제 정치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따지고 본다면 또 중간이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만큼 어필할지 이런 대목에 있어서 오늘 토론의 결과의 파장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뭐니 해도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관심은 제3지대 단일화. 안철수 그렇습니다.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토론회였는데 일정 잡기도 이렇게 힘이 들어요. 뭐 시작도 전에 왜 이렇게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네. 이게 서로 이제 상대 탓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15일 원래는 어제 토론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전날 이미 금태섭 전 의원이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냅니다. 내일 토론이 무산될 것 같다. 이 실무 협상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보름 동안 안철수 대표 측에서 이 토론에 대한 결정을 안 내려주고 있다. 네. 그래서 무산될 것 같은데 이것은 결국은 저쪽 탓이다 하는 얘기예요. 결정이라고 하면 뭐 형식, 주간 방송사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뭐 형식, 이 토론의 형식, 주간 방송사 이런 내용인데 네. 근데 이것이 아니다. 금태섭 전 의원 쪽이 우린 어떻게든 이게 15일 날 토론을 이어갈 예정인데 금태섭 의원 쪽에서 일방적으로 무산이라고 발표했으니 우리 책임이 아니다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여러 기자들의 취재에 의하면 안철수 대표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게 한 가지 있는 게 맞아요. 뭐죠? 그게 뭐냐면 네. 이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의 TV 토론을 선관위에서 이 선거 과정을 철저하게 우리나라는 통제하지 않습니까? 네. 그 선관위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 선관위가 예시를 하나 보냈다는 거예요. 네. 과거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대권 후보 단일화를 할 때 TV 토론은 1회만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선관위가 인정하는 건 단일화 토론에서 1회구나. 그러면 지금 안철수 대표는 2번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그렇군요. 금태섭 전 의원과 하고 국민의힘 본선 주자가 결정되면 또 해야 되잖아요. 되니까요. 네. 그럼 TV 토론을 한 번밖에 못 쓴다면 이번에 쓸 일이 아니라 결선 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건데 네. 이게 조금 궁색한 변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선관위에서 바로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라고. 아니 과거 예시는 참고하라고 드린 거지. 네. 이 여러 가지 선거 상황이 바뀌는데 딱 한 번만 하라고 우리는 못 박은 적이 없다. 네. 그거 물어봤으면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 드렸을 텐데 이런 뉘앙스를 흘렸는데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네. 2번 하면 안 됩니까? 뭐 그 이상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TV 토론을 한 번밖에 단일화 때 못 쓴다는 예시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혹시 금태섭 이 후보와의 TV 토론을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지금 돼버렸어요. 아니, 그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 지방선거에서 이제 서울시장 후보도 김문수 후보와 당시에 단일화가 안 되면서 3위를 했고, 네. 또 이제 2017년 대선에서도 홍준표 이제 당시 후보보다 좀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 토론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번 이 금태섭 전 의원과의 토론도 조금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좀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조금 궁색한 상황에 처했고 그 결과가 결국 토론을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진검승부를 해서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원래 이제 1차 TV 토론 예정일에서 사흘 미뤄진 18일 날 다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더 그런데 집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15일에 한 번 하고 25일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기로 돼 있었는데 18일에 1차 TV 토론회를 열고 25일에 과연 예정대로 2차 토론회를 진행할지 여부는 네. 18일 토론회가 끝나봐야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안철수 대표 여기서 선전해야 할 수밖에 없는 배수의 진을 친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번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거의 모습과는 완전히 좀 달라진 새로운 모습을 그동안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겠는가 네. 하는 기대감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과거와 달라졌구나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오히려 TV 토론에서 이렇게 기싸움을 벌인 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금태섭 전 의원이 또 토론의 달인이에요. 네. 이분은 저도 예전에 방송 토론을 같이 해본 바가 있는데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제 고정 패널로도 방송을 많이 했고 지금 엊그저께 요즘에 클럽하우스라고 네. 한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새로운 SNS가 하나 나왔는데 네. 박영선 전 장관도 들어왔고 여기에 들어와서 방을 떡 개설해놓고 시민하고 증문즉답하겠다. 방도 개설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금태섭 전 의원이 상당히 좀 강한 공격을 걸 경우에 이 안철수 대표가 고전할 수도 있는데 이걸 미리 염두에 둔 거죠. 그래서 이 기싸움 끝에 18일의 토론이 이제 재성사가 되자 안철수 대표가 또 내놓은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결국은 이제 어떤 훼손하기 위한 이러한 이제 것은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경선으로 단일화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물고 뜯지 말자. 이런 이제 뉘앙스의 이야기를 내놓은 거죠. 네. 하지만 또 금태섭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무찔러야 본인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18일에 이 토론에 대한 관심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18일에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네, 전형적인 TV 토론인데요. 네. 이 방식도 대략 합의된 것 같아요. 네. 난상 토론은 아닌 것 같고, 애초에는 저 이태규 의원이, 사회자가 하나하나 묻는 말에 질문 미리 다 공유하고 외워가지고 와서 읽자는 얘기를 누가 했겠느냐. 우린 네. 그런 바 없다 얘기했지만,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상호 질문도 당연히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사회자가 일반적으로는 분야별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서울시의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이 예상 질문을 미리 준비해서 던지면 본인들의 정견을 발표하는 형식과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반론이나 질문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것을 이제 시간 제한을 가지고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토론을 잘하는 금태섭 후보는 큰 틀의 주제만 정해놓고 하는 자유토론을 원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서로 양보를 해서 타협점을 찾은 것 같아요. 절충안으로 네. 된 거죠. 네. 근데 또 4월 재보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민주당 내에서는 대권을 향한 이 보이지 않는 공방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이제 4차 재난지원금 그것을 넘어서서의 기본소득 논쟁이 벌어져 있는데요. 네.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이게 한동안 부동의 원탑이 됐어요. 네.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네.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와 거의 양강구도였는데 이젠 격차가 커져버렸습니다. 네. 그 이낙연 대표는 바로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비슷비슷한 이제 상황이 돼서 1강 2중 구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밑에 이제 한 자릿수의 이제 후보들이 쭉 이제 여야 망라돼 있는데, 자, 이제 우선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 이건 평소의 소신입니다. 네. 예,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좀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려면은 연간 300조의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세계 어느 나라도 시행하는 바가 없다. 다만 미국의 이제 주정부죠. 알래스카인데 알래스카는 워낙 추워서 살기 어려운 땅이잖아요. 네. 원주민도 있고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석유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이 기본소득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다른 주의 시민들이 알래스카를 굉장히 좀 선망하거든요. 아무래도 기본소득을 주니까요. 네네. 네. 하와이처럼 좋은 곳에 사는 교민을 제가 만나봤는데도 알래스카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게 기본소득의 힘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낙연 대표가 알래스카 정도 빼고는 세계적인 사례가 없다 그랬는데 이재명 지사가 좀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K-팝, BTS 언제 이렇게 될 줄 알았겠는가? K-방역이 세계를 이렇게 놀라게 할 줄 알았겠는가? 우리가 못한다고 왜 지레 포기를 하느냐? 이러한 것은 사대주의적인 열패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패배주의에 쩔어 있다. 어찌 보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론의 관측은 모두 다 이거 이낙연 대표에게 네. 반박한 것이구나.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또 느닷없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네. 참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사대주의적 열패의식이라는 표현이 거슬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말과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너무 과도하게 이제 비판한 것 아니냐라고 역비판을 했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또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어찌 보면 과거에 이제 국민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생활임금을 실시해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나왔고 네. 우리나라는 생활임금이 설정돼 있는 지자체들이 일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굳이 표현한다면 이걸 보편적 임금, 보편임금이라고 해야지 네. 기본소득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임종석 전 실장, 지금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에서 혹시 차기 대권 주자로 나오는 것이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지금 오늘도 전문가 몇몇이 모여서 토론했는데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내에서는 앞서가는 차기 대권 주자인데 네. 원래는 한참 1위를 하던 이낙연 대표가 이제 좀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고요. 네. 이낙연 대표가 떨어지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항마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한테 이게 단세포적인 논쟁은 그만하자 이런 또 비판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임종석 전 실장까지 뛰어드는 것인가. 그런데 그동안 이제 친문 주자가 없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임종석 전 실장도 원래 원조 친문은 아닌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준비위원장도 했고 이제는 친문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데다가 또 대표적인 이 86그룹 학생운동 출신들의 어찌 보면 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나온다면 굉장히 민주당 내에 복잡한 구도가 펼쳐지겠구나 하는 예상을 가능케 하는 대목입니다.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견제는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은 지금 서울시장 후보는 둘밖에 없지만 네. 굉장히 주거니 받거니 뭐 알콩달콩 재밌게 가고 있는데 지금 차기 대권 레이스도 여당 안에서는 뭐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양상이잖아요. 네. 기본소득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야권 대권 주자예요. 네. 지금 윤석열 잘 안 보여요. 총장인데 네. 지금 7월 말에 임기를 마치면 사실상 이제 이 대선 출마는 어렵다. 그동안은 정부에 상당히 좀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분위기 때문에 또 추미애 전 장관의 강한 이제 이 어떤 스매싱 때문에 네. 그 꿋꿋하게 버티는 모습 때문에 이제 어떤 야권 지지층에 좀 열광을 얻어냈지만 사실상 이제 대권 주자로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근데 그 다음은 누구냐면 홍준표 의원인데 홍준표 의원이 요새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야권 내의 대선 주자들이 다 서울시장으로 가버렸거든요.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든가 뭐 네.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권에는 이제
대권 주자 나밖에 없는 것인가. 물론 이제 유승민 전 의원도 있고요. 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일찌감치 이미 대권 도전 선언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야권이 뭐 몇 명 있긴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호응을 얻어낼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이번에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이제 어떤 거취가 매우 중요한 게 서울시장 후보에서 떨어지던가 네. 서울시장 본선에 진출했는데 떨어지던가 하면 네. 정치 생명은 위태롭다. 어. 그런데 서울시장이 됐는데 그 서울시장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1년 남은 대권에 도전한다고 하면 서울 시민들은 좀 화가 날 거예요. 네. 뭐야 이거 서울시장 안 하고 그럼 대권으로 또 가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이 어차피 1년 잔여 임기를 채우는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선거에서 탄력을 받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질 텐데 네.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미래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토론회 18일도 집중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대한민국 IT 기술 알아주죠. 초고속 인터넷 어마어마하죠. 정보통신 인프라 엄청나잖아요. 근데 아직도 디지털이 낯설고 어려운 분들 진짜 많대요. 광희 씨의 이유 있는 오지랖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키오스크 앞에 어머님이 계셔? 가는 거예요. 두리번 길 찾는 아버님이 보여? 들이대요. 어디서나 디지털은 어렵지 않다는 거 보여주자고요. 오지랖이라고요? 그냥 오지랖이 아니거든요. 함께 배우고 나누는 디지털 소통.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대한민국 만들어봐요.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외신에 보도가 되면서 화제가 됐죠. 방치된 쓰레기 더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의성 쓰레기산이 드디어 말끔하게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의성군 환경과 김미자 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성군 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네. 외신에까지 CNN에까지 보도가 되면서 아주 큰 망신을 샀던 의성 단일면의 불법 적치 쓰레기산. 이게 전국의 쓰레기산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이 산이 드디어 처리가 됐다고요. 네, 아주 그렇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실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럼 말끔하게 정리가 다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또 환경부와 경상북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시고 또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협조로 인해서 약 1년 8개월 동안 20만 8천 톤의 불법 폐기물을 설 전에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개월 동안 다행히 설 전에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 20만 톤이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그게 화면으로 보시면 정말 말 그대로 산을 이룬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쌓이게 된 건지 원인도 한번 살펴보죠. 네. 이 업체에서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합성 수지들을 재활용하는
업체였습니다. 네. 이 업체가 2016년부터 이제 허용 보관량을 초과 반입하면서 우리 군에서 20여 차례의 행정 처분과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이에 불복해서 소송과 또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로 대응해가면서 계속 영업을 진행해서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도 몰랐던 게 아니라 20여 차례에 걸쳐서 행정처분도 하고 고발도 하고 또 소송, 행정처분, 집행정지 여러 가지로 대응을 했지만 업체가 그걸 제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20만 톤의 어마어마한 양이 쌓인 건데요. 이게 문제는 그냥 단순히 쓰레기 쌓인 것도 물론 문제지만 여기에 또 화재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고 침출수가 또 나와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많았는데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피해가 많았습니다. 제 쓰레기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약 2018년 겨울부터인데요. 네. 적재된 폐기물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자연 발화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현장에서 약 800m 정도의 마을이 있어요. 한 4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네. 마을인데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또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침출수를 이제 많이 발생시키게 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 군에서도 행정 대집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민폐냐고요. 이렇게 계속 화재가 발생하니까 또 구조대원도 출동을 해서 또 불을 끄는데 인력도 또 들고요. 또 마을 주민들은 악취로 여름에 또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많은 쓰레기 이제는 어디로 가고 또 어떻게 처리가 된 거죠? 20만 8천 톤이라는 쓰레기가 반출이 되었습니다. 네. 쓰레기를 반출하면서 계량한 무게가 20만 8천 톤으로 나왔고요. 네. 현장에서 기계를 설치해서 분리하고 선별하고 파쇄해서 이제 일부는 시멘트 소속로의 보조 연료로 9만 5천 톤 정도 나가고요. 또 순환 토사를 분리해서 재활용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소각 시설에 약 2만 1천 톤이 처리되었고 매립으로 4만여 톤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딘가 분리를 해서 처리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분리를 하고 또 선별하고 파쇄까지 다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적시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될 것 같거든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됐었죠. 네. 국비를 포함해서 약 282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82억 원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예산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워낙에 많이 들다 보니까 의성 쓰레기산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돼 왔던 거기도 한데 이게 워낙에 큰 이슈가 되고 정부에서도 국비를 185억 원이 나와서 좀 빨리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당초에 예상했던 행정 대집행비보다는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절감이 된 건가요? 예, 요즘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방치 쓰레기가 약 200여 군데 그리고 약 한 150만 톤 가까이 쌓여 있어서 지금 현재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 쓰레기 처리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처리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되어 있습니다. 방치 쓰레기 20만 8천 톤을 모두 소각하여 처리할 경우에 톤당 처리 비용이 25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네. 20만 8천 톤을 25만 원에 처리하였을 때 약 5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기계를 설치하고 또 분리 선별하여 재활용량을 약 70% 정도로 늘림으로써 예산을 한 238억 정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얼마라고 하셨죠? 20만 8천 톤. 20만 8천 톤. 20만 8천 톤을 모두 소각해서 처리할 경우에는 톤당 25만 원. 그러니까 520억 원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걸 좀 아끼려고 하려면 현장에서 기계를 설치해서 이렇게 선별 분리 파쇄하는 게 오히려 더 예산이 적게 드는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가주 가서 처리하는 게 예산이 더 적게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분리해서 선별하고 파쇄하는 해서 예산을 거의 반 넘게 줄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게 된 데는 재활용 업체의 책임이 가장 크잖아요.
이렇게 여러 네, 차례, 그렇죠. 20여 차례에 걸쳐서 행정처분 고발도 했는데도 뭔가 대책도 하나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책임을 앞으로는 지게 되죠? 네, 이 업체는 2019년 5월 15일자로 허가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3월에 회사 전 대표가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추징금 14억 원, 그리고 전 임원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 원을 선고받고 지금 현재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행정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앞으로 계속 추징해 나갈 계획입니다. 되게 추징이 잘 될지도 의문인데 잘 될까요? 이제 끝까지 해봐야죠. 네. 이게 쓰레기산이 전국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레기를 가져오면 돈을 벌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어서 추징금을 좀 늘렸어야 되지 않나. 23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실제로 과장님께서는 이 쓰레기산도 방문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갔을 때는 악취도 심하고 공기 오염도 심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좀 말끔하게 치워진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전후 비교가 확 될 것 같아요. 네. 기분이 다 상쾌합니다. 그렇죠.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다 치우고 나니까요. 주민들도 엄청 좋아하죠. 그리고 또 이 부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잘 활용을 해서 마을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는 어떤 그런 건의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흉물로 방치됐던 쓰레기산이 딱 처리가 되니까 이 공간을 좀 더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산 부지가 약 한 4만 7천 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4,000평 정도 됩니다. 네. 이 근처에 낙담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다 보니 저희가 생태환경교육장을 유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나 걱정되는 거는요. 침출수도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 침출수가 나왔다면 땅에 다 스며들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저희가 침출수는 조류조를 설치를 해서 네. 빗물에 나오는 현장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조류조에 가둬지게 어떤 조류조를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어서 네. 거기에 가둬지는 침출수를 다시 탱크로리로 퍼서 우리 하수 정말 처리장으로 간이로 시켜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럼 그 침출수에 대한 처리도 모두 다 지금은 끝난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전해주세요. 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쓰레기를 또 발생시키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문화가 발달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증가율이 약 15%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쓰레기를 발생 단계에서부터 줄여서 제품을 만들 때부터 포장을 줄여야 하는 것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우리 소비자들도 쓰레기를 줄이는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를 배출할 때 꼭 분리 배출을 해서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쓰레기산 이렇게까지 만들어진 업체도 물론 잘못이지만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낸 건 국민 모두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부터라도 이렇게 쓰레기를 좀 줄이고 일회용품을 철저하게 좀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성군 환경과 김미자 과장 연결해서 의성 쓰레기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